영상 보시기 전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살짝 스며들었다. 늘 그렇듯 일찍 일어나 물을 끓이고 남편 태수의 아침 약을 챙겨두었다. 식탁 위에는 전날 남은 김치찌개를 데워놓고 김을 굽는 냄새가 퍼졌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다. 휴대폰을 들고 은행 앱을 켰다. 전날 공과금을 자동이체해 둔 게 맞는지 확인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온 숫자에 나는 순간 손이 굳어버렸다. 입금 50억 원. 5개의 0이 줄지어 선 그 숫자.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다. 다시 껐다 켰다. 그런데도 그대로였다. 뭐야 이게. 심장이 두근거리며 손끝이 떨렸다. 평생 살면서 내 통장에 이렇게 큰 돈이 찍힌 적은 없었다. 아파트 전세 보증금도 남편 퇴직금도 합쳐봐야 그 숫자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여보, 밥 차렸어? 부엌 쪽에서 남편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른 휴대폰 화면을 끄고 아무렇지 않은 척 냄비 뚜껑을 닫았다. 응, 곧 와. 김 다 탔네. 손이 덜덜 떨려 젓가락을 쥐기도 힘들었다. 아침 식탁에 앉은 태수는 김을 한 입 집어먹으며 툭 던지듯 말했다. 소연이는 오늘도 야근이라고 하더라. 손주도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고생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숫자에 붙잡혀 있었다. 50억. 이게 도대체 어디서 들어온 돈일까?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신문을 펼쳐들자 나는 다시 휴대폰을 켰다. 은행 앱의 거래 내역에는 단 한 줄만 찍혀 있었다. 입금 무통장 송금인 없음. 송금인 없음. 그 한 줄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다가왔다. 정희야,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눈치를 챘는지 신문 너머로 나를 흘깃 보았다. 아니야. 그냥 은행 잔고 확인했어. 잔고야 늘 똑같지 뭐. 남는 게 있어야지.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지만 나는 웃을 수가 없었다. 점심 무렵 딸 소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애기들 끝나면 데리러 갈 수 있어? 나 야근이야.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래, 내가 갈게. 소연아, 혹시 너 요즘 돈 들어온 거 있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아니, 그냥 은행에서 뭔가 헷갈려서.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돼. 혹시 이상한 거 있으면 나한테 먼저 말해. 알았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더 답답해졌다. 이건 보이스피싱도 단순한 오류도 아닌 것 같았다. 저녁이 되어 아들 민호가 집에 들렀다. 늘 그렇듯 취직 얘기는 꺼내지 않고 배달 치킨을 들고 들어오는 아들의 얼굴엔 피곤과 무력감이 섞여 있었다. 엄마,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어디 아파? 나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내밀었다. 민호는 화면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뭐야, 이거 진짜야? 50억. 쉿, 아빠 들으면 큰일 나. 그러나 이미 늦었다.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고 달려왔다. 뭐가 큰일인데? 민호는 숨기지도 않고 휴대폰을 내밀었다. 아빠, 엄마 통장에 50억이 들어왔대.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휴대폰을 빼앗듯이 쥐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정희야, 이게 무슨 짓이야? 나도 몰라. 그냥 아침에 보니까 들어와 있었어. 농담하지 마.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누가 보낸 건데? 모르겠어. 송금인도 없어.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얼굴인데 그 순간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밤 방 안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돈이 들어온 걸까? 창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번졌다.
나는 오래전 봉사하러 갔던 고아원에서 만난 아이 얼굴을 떠올렸다. 혹시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옆에서 들렸지만 나는 깊은 불면 속으로 빠져들었다. 50억. 그 숫자가 내 삶을 어떻게 흔들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다. 아침부터 집안 공기가 무겁게 깔려 있었다. 어제 확인한 그 돈 때문이었다. 남편은 평소와 달리 신문을 펴지도 않고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다. 은행, 뉴스, 법률 정보까지 검색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다. 정희야. 내가 밤새 찾아봤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불법 자금이야. 범죄자들이 돈 세탁하려고 아무 계좌나 찍어서 보내는 거라고 하더라. 남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속으로는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 왜 하필 내 계좌였을까?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겠어? 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신고? 그럼 우리가 괜히 엮이면 어쩌려고? 이거 괜히 말했다가 우리까지 조사받으면 인생 끝이야.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높였다. 순간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싶어 숨이 막혔다. 점심 무렵 딸 소연이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다. 손주가 뛰노는 소리에 잠시 분위기가 풀리는 듯 했지만 결국 화제는 그 돈으로 흘러갔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 혹시 숨기는 거 있어? 그 돈 어디서 온 거야? 나도 몰라. 아침에 보니까 들어와 있었어. 믿어야지, 내 엄마 말이잖아. 엄마, 세상에 공짜는 없어. 혹시 옛날에 누구한테 돈 빌려준 거 아니야? 아니면 누구 몰래 보증이라도 서줬어? 소연의 눈빛은 걱정보다는 의심에 가까웠다.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일지도 알지만 그 순간 너무 서운했다. 나는 평생 너희 아빠랑 너희만 바라보고 살았어. 무슨 보증, 무슨 거래가 있겠니? 내 말이 끝나자 남편이 코웃음을 쳤다. 그러니까 더 이상하지. 평생 집안일만 한 내 계좌에 왜 50억이 들어오겠어? 혹시 내가 예전에 뭘 감췄던 거 아냐?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뭘 감췄다고? 평생 가족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을 뿐인데. 저녁이 되자 아들 민호가 다시 들렀다. 그는 아예 노골적으로 말했다. 엄마, 이건 기회야. 나 이번에 창업 아이템 하나 있는데 이 돈 조금만 쓰면 크게 성공할 수 있어. 민호야, 그 돈은 우리 돈이 아니야. 누가 왜 넣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쓰니? 왜 우리 돈이 아니야? 엄마 계좌에 있잖아. 입금됐으면 그 순간부터 엄마 돈이지. 남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멍청한 소리 하지 마. 그 돈 건드리는 순간 우리 집안 망하는 거야. 민호는 억울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나만 믿어. 내가 제대로 해볼게. 평생 실패만 했던 아들, 이제 한 번은 성공해야 하지 않겠어? 아들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바로 죄책감이 몰려왔다. 돈이 우리 가족의 희망이 아니라 새로운 상처를 만들고 있다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거실 불빛 아래서 가족이 모였다. 남편은 돈을 은행에 바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호는 투자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소리쳤다. 소연은 경찰에 알리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올 거라며 울먹였다. 각자의 목소리가 얽히며 집안은 전쟁터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가락으로 휴대폰 화면에 찍힌 입금 내역서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송금인 없음. 짧은 글자가 내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야. 누군가 널 보고 있었어. 하지만 가족의 눈빛은 차가웠다. 누구 하나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방 안으로 들어와 불을 끈 뒤 한참 동안 눈을 감지 못했다. 남편의 의심, 딸의 불안, 아들의 욕심 모두 이해가 되지만 동시에 나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것 같았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내가 뭘 잘못했지? 숨이 막혀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다.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한 장면. 오래전 고아원에서 만났던 작은 아이. 손바닥만 한 손으로 내 옷자락을 꼭 잡으며 했던 말. 아줌마, 나 크면 꼭 은혜 갚을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다. 혹시 정말 그 아이일까?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가족에게 이런 얘기를 꺼내봤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게 뻔했다. 거실 불빛 아래 홀로 앉아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내가 직접 밝혀야겠다. 가족이 날 믿어주지 않아도 나는 진실을 찾아야 해. 창밖 겨울밤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음속 두려움과 외로움 사이에서 작은 결심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통장에 찍힌 그 숫자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은행 앱을 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가족은 달라져 있었다. 아침마다 식탁에 앉으면 서로의 눈빛이 날카롭게 부딪혔다. 남편 태수는 전보다 말수가 늘었다. 하지만 그 말들은 하나같이 나를 의심하는 것이었다. 정희야, 혹시 예전에 보증이라도 선 거 있지? 아니면 그 돈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냐? 나는 수십 번을 부정했지만 남편의 눈빛에는 믿음이 보이지 않았다. 마치 낯선 사람을 바라보듯 했다. 딸 소연은 겉으로는 나를 걱정하는 듯 했지만 전화할 때마다 이런 말을 반복했다. 엄마, 괜히 숨기지 말고 다 말해. 그래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잖아. 숨긴 게 없다고 말하면 되레 침묵이 흘렀다. 내가 뭐라도 감추고 있는 듯한 공기가 우리 사이에 짙게 깔렸다. 아들 민호는 더 노골적이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사업 계획서랍시고 통장 얘기만 꺼냈다. 엄마, 나 진짜 이번엔 자신 있어. 엄마가 날 좀 믿어줘. 그냥 조금만 빼주면 돼. 아무도 모르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민호야, 그 돈은 우리 거 아니야.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했잖아.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점점 나는 집안에서도 외톨이가 되어갔다. 남편은 의심의 눈빛, 딸은 불안한 침묵, 아들은 집요한 요구. 내가 하는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저녁에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을까? 왜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까? 거품 낀 물속에서 손가락이 점점 불어오르는 걸 보며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 설거지 소리와 섞여 내 울음은 아무도 듣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은행으로 향했다. 직접 확인해야만 마음이 풀릴 것 같았다. 은행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송금인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가끔 있는데 저희도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 돈을 돌려보낼 수는 없나요? 계좌번호가 없으니 불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하실 수는 있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찬바람이 뺨을 스쳤다. 세상 어디에도 답이 없었다. 결국 나 혼자 이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듯 했다.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다. 남편은 경찰 신고를 반대했고 민호는 투자 기회를 잃는다며 고집을 부렸다. 소연은 점점 지쳐 보였다. 엄마, 제발 말 좀 해. 누가 보낸 거야? 왜 엄마 계좌에 들어온 거냐고. 나는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몰라. 나는 그냥 아침에 보니까 들어와 있었어. 나도 무서워. 하지만 내 말은 공허하게 흩어졌다. 남편은 신문을 탁 덮으며 말했다. 정희야,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언젠가는 드러날 거야.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었는데 그는 이제 나를 의심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었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든 뒤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통장을 꺼내들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거래 내역서 위에 찍힌 50억 숫자가 눈을 찔렀다. 누구일까? 왜 나를 기억한 걸까? 나는 오래전 고아원 아이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아줌마, 나 크면 꼭 은혜 갚을 거예요. 혹시 정말 그 아이일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다. 나는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는 내가 직접 알아내야겠다. 가족이 믿어주지 않아도 괜찮아.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끝까지 찾아낼 거야. 창밖 겨울밤 달빛이 희미하게 거실 바닥을 비췄다. 그 빛 아래서 나는 혼자였지만 이상하게도 조금은 단단해진 것 같았다. 며칠째 집안 공기는 살얼음 같았다. 아침마다 차려둔 밥상 위로는 김이 모락모락 올랐지만 가족들 사이엔 차가운 침묵만 맴돌았다. 남편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민호는 대놓고 불만을 쏟아냈다. 엄마 아직도 신고 안 했어? 이렇게 시간만 끌다 가는 기회 다 날아간다고. 기회라니 내가 쓸 돈이 아니야. 남편이 호통을 치면 민호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나는 그들 사이에 끼어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숟가락만 굴렸다. 그 순간만큼은 내 존재가 투명인간 같았다. 그날 오후 딸 소연이 아이를 맡기러 잠깐 들렀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안의 싸늘한 기운을 느꼈는지 소연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분위기가 왜 이래? 남편은 대꾸도 하지 않고 신문을 넘겼고 민호는 방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결국 나만 소연을 맞이했다. 나는 조심스레 딸을 부엌으로 데리고 갔다. 아이가 거실에서 TV를 보는 사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연아, 사실은 말이야. 나는 통장 내역서를 보여주었다. 숫자를 확인한 소연의 눈이 커졌다. 엄마, 이게 진짜야? 그래. 며칠 전부터 들어와 있었어. 그런데 아무리 확인해도 출처를 알 수가 없어. 소연은 한참 동안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나 사실 처음엔 엄마도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싶었어. 아빠도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엄마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나는 그 말에 울컥했다. 며칠째 누구에게도 믿음 받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내 편이 생긴 것 같았다. 그날 밤 소연은 아이를 재우고 나서 내 방에 들어왔다. 작은 탁자 위에 따뜻한 차 2잔을 놓고 모녀는 마주 앉았다. 엄마, 우리가 직접 알아보자. 경찰에 맡기면 오히려 더 꼬일 수도 있어. 송금인이 없는 돈이라면 누가 보낸 건지 우리가 찾아내야 해. 근데 어떻게 찾니?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나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엄마가 평생 나랑 민호 아빠 챙기느라 고생했잖아. 이번엔 내가 엄마 편 들어줄게. 소연의 말에 목이 메어왔다. 나는 눈물이 고여 흐르지 않게 애써 눈을 깜빡였다. 소연아, 고맙다. 엄마는 그냥 누가 나를 기억해 준 거라는 게 그게 더 이상해. 내가 평생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엄마는 늘 대단했어. 엄마가 우리 지켜줬잖아. 아마 누군가 그걸 알았던 게 아닐까? 그 말에 가슴이 저릿해졌다. 다음 날 소연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나와 함께 은행과 경찰서를 다시 찾았다. 은행에서는 여전히 송금인 불명이라는 대답뿐이었지만 소연은 끝까지 질문을 이어갔다. 혹시 과거 기록이라도 남아있는 게 없나요? 해외에서 들어온 건지 특정 은행인지라도 알려주실 수 없나요? 직원은 곤란한 듯 고개를 저었지만 소연의 집요함에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단서를 내주었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해외에서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해외라니. 그 말에 오래전 떠올린 고아원 아이의 얼굴이 다시 스쳤다. 혹시 정말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겨울 하늘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다. 그런데도 옆자리에 앉은 딸의 존재가 든든하게 느껴졌다. 소연아, 엄마 사실 너무 무서워. 괜히 우리 가족이 위험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걱정 마. 우리가 함께 알아내면 되잖아. 혼자서 짊어지지 말고 이번엔 나 믿어. 엄마. 딸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따뜻한 감촉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러나 집에 도착하자 또 다른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과 민호가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다. 우리가 은행에 다녀온 걸 눈치챘는지 남편이 언성을 높였다. 정희야, 대체 왜 소연이까지 끌어들여?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괜히 아이들까지 고생시키지 말라고 했잖아. 민호는 비웃듯 말했다. 봐, 누나도 결국 엄마 편만 들잖아. 우리 가족 다 같이 먹고 살 방법은 생각도 안 하고. 분위기가 험악해졌지만 이번엔 소연이 단단히 맞섰다. 아빠, 민호. 엄마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겁잖아. 왜 엄마만 몰아세워? 엄마 말 믿어주지도 않으면서. 순간 집안의 정적이 흘렀다. 그동안 늘 중립을 지키던 소연이 처음으로 강하게 내 편을 들어준 순간이었다. 그날 밤 나는 딸과 함께 앉아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안도감이 피어올랐다. 그래, 그래도 나 혼자는 아니구나. 가족 안에서 고립된 줄 알았던 내가 뜻밖에도 딸이라는 든든한 동반자를 얻은 것이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마음 한쪽이 조금은 따뜻해졌다. 겨울 공기가 매서운 어느 아침, 나는 소연과 함께 오래된 서랍장을 뒤적이고 있었다. 은행에서 받은 해외 송금이라는 힌트가 머릿속을 맴돌며 문득 잊고 지냈던 옛날 기록들을 확인하고 싶어졌다. 서랍 속에는 오래된 사진첩과 봉투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사진을 한 장씩 넘기다 나는 어느 순간 손이 멈췄다.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내가 웃고 있었고 옆에는 왜소한 몸집의 소년이 서 있었다. 검은 눈동자가 또렷했던 그 아이. 나는 기억했다. 아줌마, 나 크면 꼭 은혜 갚을 거예요. 그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귀에 맴도는 듯 했다. 나는 사진을 붙잡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소연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엄마, 이 아이 누구야?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예전에 다니던 고아원에서 만난 애야. 부모 잃고 혼자 지내던 아이였는데 내가 몇 번 밥도 해주고 옷도 사다 줬었어. 그때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 은혜 갚겠다고. 소연은 놀란 눈빛으로 사진을 바라보았다. 설마 엄마 혹시 이 돈이?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성공해서 나를 기억하고 보냈다면 그건 기적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가족에게 이런 얘기를 꺼내면 믿어줄까? 그날 저녁 나는 사진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남편과 민호가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여보, 민호야, 혹시 이 아이 기억해? 내가 예전에 고아원 다니면서 알던 애인데. 남편은 사진을 힐끗 보고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정희야, 지금 장난해? 그 옛날 고아원 애랑 지금 이 돈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민호는 아예 비웃음을 터뜨렸다. 엄마, 설마 이 돈이 그 꼬마가 보낸 거라고 믿는 거야? 세상에 그런 순진한 얘기가 어디 있어. 나는 애써 담담히 말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은행에서도 해외에서 들어왔다고 했잖아. 그러나 남편은 더 굳은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정희야, 제발 정신 차려. 내가 괜히 그런 얘기 흘리면 사람들 다 웃어. 지금은 농담할 때가 아니야. 경찰 수사라도 받게 되면 우리 가족 망한다고. 그의 말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다. 밤이 깊자 나는 방에 혼자 앉아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 아이는 어디에 있을까? 정말로 나를 기억했을까? 아니면 단지 내가 지어낸 환상일까?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아도 그 애만은 나를 기억했을지도 몰라. 눈물이 고여 흘러내렸다. 그 순간 방문이 살짝 열리고 소연이 들어왔다. 엄마, 나 믿어. 엄마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그 아이가 정말 보냈을 수도 있잖아. 나는 울먹이며 딸을 바라봤다. 소연아, 엄마가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소연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우리 같이 찾아보자.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엄마 혼자 짊어지게 두면 안 되잖아. 그러나 다음 날 사건은 더 크게 터졌다. 민호가 내 허락도 없이 은행에서 돈을 일부 인출하려다 계좌가 정지되고 말았다. 은행에서 이상 거래로 보고 경찰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경찰관이 집까지 찾아와 경위를 묻자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희야, 이게 다 내 탓 아니야? 내가 그딴 얘기를 꺼내서 민호까지 이상한 짓을 하게 된 거라고. 나는 억울함과 분노에 치를 떨었다. 내가 뭘 했다고. 난 그저 진실을 찾으려 했을 뿐이야. 그러나 남편의 눈빛은 싸늘했다. 그 순간 나는 이 집에서 가장 큰 죄인처럼 느껴졌다. 밤늦게 모두 잠든 뒤 나는 다시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 소년의 웃음이 희미하게 빛나 보였다. 정말 내가 보낸 거니? 그렇다면 제발 나타나 줘. 나 혼자는 너무 힘들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힘이 조금씩 자라났다. 가족이 아무리 나를 믿지 않아도 나 자신만은 믿어야 했다.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날이 올 거라고. 집안은 이미 조용할 날이 없었다. 아침마다 남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민호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소연만이 내 곁을 지켜줬지만 그녀도 회사와 육아에 지쳐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다. 그런데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는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김민호 씨 어머니 되시죠? 아드님이 불법 인출 시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겠습니다. 순간 다리가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져 딱딱한 소리를 냈다. 경찰서 조사실 안 민호는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자리로 다가가 속삭였다. 민호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들은 미안한 듯 그러나 억울하다는 듯 중얼거렸다. 엄마, 나 그냥 조금만 빼서 사업에 쓰려 했어. 나도 잘 되면 갚으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은행에서 신고할 줄은 몰랐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갚는다는 말은 결국 돈을 자기 것으로 쓸 생각이었다는 고백이었다. 조사가 끝난 뒤 남편 태수는 경찰서 앞에서 나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정희야, 봤지? 이게 다 내 탓이야. 괜히 쓸데없는 돈에 휘말려서 애까지 망쳐놨어. 나는 억울해 목이 메었다. 내 탓이라니, 내가 원해서 들어온 돈도 아니잖아. 나도 몰라, 나도 무섭다고. 그러나 남편은 눈을 흘기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뭘 숨기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아니면 어찌 이런 돈이 들어오겠어? 그의 말은 또다시 칼날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소연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나는 조수석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민호는 뒷좌석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창밖만 바라봤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겨울거리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눈물이 고여 앞이 뿌옇게 보였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가족이 날 몰아세우는데 나는 누구에게 기대야 하지?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혼자 울음을 삼켰다. 베개가 흠뻑 젖을 만큼 눈물이 흘렀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민호는 방문을 열고 잠시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엄마 미안해. 근데 나 정말 이번만은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았어. 근데 왜 나한테만 기회가 안 오는 거야? 나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의존이 섞여 있었다. 그가 나간 뒤 방 안은 더 깊은 어둠에 잠겼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내가 뭐란 말인가?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는 걸까? 며칠 후 소문은 친척들에게까지 번졌다. 누군가 민호의 사건을 전해 들은 것이다. 전화를 걸어온 시누이는 비웃듯 말했다. 정혜 씨, 대체 뭘 했길래 아들까지 저 모양이야? 이래서 여자가 집안을 제대로 못 지키면 안 된다니까. 그 말에 손이 덜덜 떨렸다. 평생 시댁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대놓고 나를 탓하는구나 싶었다. 그날 저녁 다시 가족이 모였다. 남편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정희야, 나는 더는 못 버티겠다.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다 말하지 않으면 이 집은 끝장이야. 민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소연은 울먹이며 나를 감쌌다. 아빠,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 왜 엄마만 탓해? 우리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그러나 남편은 냉정했다. 넌 몰라서 그래. 내 엄마가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어. 나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다. 차가운 겨울밤 공기가 폐부를 파고들었지만 오히려 그 차가움이 더 편안했다. 집안에서 들려오던 비난과 의심보다 차라리 이 고요한 추위가 나았다. 밤길을 홀로 걷다 나는 멈춰섰다. 눈물이 다시 터져나왔다. 가로등 불빛이 번져 흐릿하게 보였다. 이제는 아무도 날 믿지 않는구나.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아왔는지 다 부질없는 거였어.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이 무너져 내렸다. 이보다 더 큰 절망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알지 못했다. 이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의 빛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며칠 동안 이어진 갈등은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남편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민호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소연만이 내 곁을 지켰지만 나 또한 지쳐 있었다. 그날 아침 등기우편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알 수 없었지만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와 함께 해외에서 보낸 송금 확인서가 들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정희 아주머니. 어릴 적 고아원에서 배고픈 저에게 밥을 주시고 낡은 옷 대신 따뜻한 외투를 사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 해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게 있어 아주머니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나를 사람답게 대해준 어른이었습니다. 뒤늦게나마 보답하고 싶어 이 돈을 보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이제는 당신 삶을 먼저 돌보시길 바랍니다. 순간 눈물이 와락 쏟아졌다. 편지에 적힌 이름은 내가 오래전 고아원에서 돌보던 바로 그 소년이었다. 저녁 가족을 거실로 불러 모았다. 손에는 편지를 꼭 쥐고 있었다. 여러분 드디어 알게 됐어. 이 돈이 왜 들어왔는지. 남편은 차갑게 쏘아붙였다.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하려는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펼쳐 읽었다. 고아원에서의 기억, 그때 만났던 소년, 그리고 그 아이가 보내온 편지 내용을 모두 들려주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방 안은 정막에 잠겼다.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럼 이 돈이 진짜 고마움 때문에 들어온 거라고. 믿을 수가 없어. 남편도 믿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다고 그냥 꾸며낸 얘기 아니야? 순간 가슴속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 말조차 믿어주지 않는구나. 나는 울컥하며 소리쳤다. 내가 뭘 더 말해야 믿겠어?
평생 당신들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뒷바라지하며 살았어. 내 말 한마디 믿어주지 못하면서 나를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다. 내가 바란 건 돈도 인정도 아니야. 그냥 내가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가족이 알아주길 바랐을 뿐이야. 소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잡았다. 엄마 미안해. 나조차 엄마를 의심했어. 근데 이제 알겠어. 엄마는 늘 우리 곁에 있었고 우리를 지켜줬다는 걸. 남편은 침묵 속에서 나를 바라봤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무언가 무너져 내린 듯 그러나 부끄러움이 섞인 눈빛. 정희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평생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민호도 고개를 숙였다. 엄마, 나도 미안해. 나만 생각했어.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생각도 못했어.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가족 앞에서 내 진심을 다 털어놓았다. 나는 늘 두려웠어. 내가 없어도 이 집이 잘 굴러갈지.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 근데 정작 나는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 그게 너무 서러웠어. 말을 마치자 방 안은 눈물과 침묵으로 가득 찼다. 남편은 천천히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호는 흐느끼며 내 무릎에 머리를 묻었다. 소연은 내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비로소 느꼈다. 50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아니라 내 지난 삶의 진심이 가족을 움직였다는 것을. 늦은 밤 모두가 잠든 뒤 나는 홀로 편지를 다시 펼쳐보았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내 삶을 인정해주는 가장 큰 보상이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창밖 겨울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마치 내 안의 오랜 상처를 비추듯 따스하게 퍼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50억이라는 거대한 돈은 결국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됐다. 은행과 경찰, 변호사까지 거쳐 복잡한 절차를 밟았지만 가족 모두가 동의한 일이었다. 누구도 처음처럼 돈에 매달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과정을 겪으며 우리에게 남은 건 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마음이었다. 나는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하면서 오랫동안 눌려있던 짐이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 태수는 내 옆을 묵묵히 걸었다. 그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희야, 그동안 내가 참 많은 걸 잘못했어. 내가 평생 우리 집을 지켜온 사람인데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 미안하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니 이제야 좀 살 것 같아. 그의 얼굴에 스친 미묘한 웃음, 그리고 그 웃음 속에 담긴 부끄러움과 안도감이 내 마음을 조금은 따뜻하게 덮여주었다. 며칠 뒤 딸 소연이 아이 손을 잡고 찾아왔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던 그녀가 불쑥 말했다. 엄마, 나 사실 엄마처럼 강하게 살 자신이 없었어. 근데 이번 일 겪으면서 알았어. 엄마가 우리를 지킨 게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엄마의 용기였다는 걸.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소연아, 엄마는 그냥 가족이 무너지지 않길 바랐을 뿐이야. 너라도 그렇게 느껴주니 고맙다. 손주가 옆에서 해맑게 웃으며 내 무릎에 앉았다. 작은 손이 내 손을 잡는 순간 마치 미래가 그 손 안에 담겨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민호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듯 앉았다. 엄마, 나 이제 다르게 살고 싶어. 이번 일 겪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알겠어. 엄마를 실망시켜서 죄송해.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호야, 너는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하면 돼. 엄마도 이번에 알았어.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사는가라는 걸. 그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에 나도 함께 울컥해졌다. 밤이 되어 모두 잠든 뒤 나는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다.
달빛이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손에는 아직도 고아원 소년이 보낸 편지를 쥐고 있었다. 짧은 문장들, 그러나 내 지난 삶을 인정해준 가장 값진 증거였다. 그래, 누군가 나를 기억해줬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눈물이었다. 며칠 후 나는 소연과 함께 고아원을 다시 찾았다. 그곳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만큼은 그대로였다. 아이들이 달려와 안기자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밝게 타올랐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살고 싶다. 나는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다.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한 삶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맑게 트여 있었다. 겨울 끝자락 바람 속에는 봄의 기운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우리 가족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마음속에서 잔잔한 희망이 피어올랐다. 돈이 가져온 것은 혼란이었지만 결국 남은 것은 가족의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앞으로의 시간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